자, 이제 건축법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법은 7개의 출제가 되죠. 주로 건축법은 건축물을 짓는 그 절차, 건축의 절차를 공부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건축 절차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겠죠. 경미한 건물은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건 허가를 받을 겁니다. 허가를 다 받은 다음에 맞바로 공사할 수 없어요. 착공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착공 신고하게 되면 착공은 공사 시작하는 거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착공 신고한 다음에 시공하겠죠. 시공을 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대개 이제 다른 사업법에서는 공사 끝나게 되면 준공 검사를 받는다고 하죠. 근데 건축법은 준공이라고 안 하고요. 사용 승인이라고 한다. 준공 검사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언제 끝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용승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그러니까 사용승인의 뜻은 공사 끝나서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아라 이겁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필요하다면 건물을 쓰다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음식점을 하다가 영 안 돼서 상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완전 폐물 단계 갔을 때 철거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멸실될 수도 있습니다. 철거는 일부러 부시는 거, 멸실은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절차죠. 대부분 절차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지면 여러분들이 건축주예요.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허가도 신청하고 또는 사용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법은 허가권자를 모르면 공부를 못할 정도예요. 이건 다음 주에 배우고 오늘은 앞쪽의 용어 정의를 끝내는 걸로 진도를 맞추겠습니다. 자, 330페이지 제2절 정의가 나와 있죠. 1번에 대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정비법에서도 대지가 있었죠. 정비법에서 대지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땅이라고 했어요. 이건 건축법상의 대지는 정의가 다릅니다. 대지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로 정의합니다. 건축법상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로 정의한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한 장을 딱 넘기면 괄호 3번에 건축물이 나올 겁니다. 박스에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늘릴게요. 자,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도로 벽에 있는 것 여기 1번이고요. 그 옆에 2에 딸린 설문에다 2번 다르세요. 2에 딸린 설문 2번 다르시고 그러니까 밑에 2번을 3번으로 바꾸면 되죠.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자, 첫 번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정착의 몇 줄. 일단 정착을 해야 합니다. 건물이 땅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죠. 땅에 붙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랬습니다. 과에다 동그라미, 또는에다 세모표. 또는은 선택이고 과는 필수 아닌가요? 그럼 지붕도 나오고 기둥도 나오고 벽도 나오는데 무슨 부재가 필수다? 지붕은 필수죠. 지붕에 몇 줄 딱 쳐놓으세요. 기둥과 벽은 또는이니까 선택이란 말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지붕이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기능이라는 건 외부 기상 요건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우리 비 올 때 우산 쓰죠? 우산이 바로 지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 지붕이 반드시 있으면 건축물이다. 두 번째, 이에 딸린 설물 그랬잖아요. 거기다 대문과 담장이라고 적으세요. 이에 딸린 설물은 대문과 담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문과 담장도 건축물이다 아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에 딸렸다는 건 건물에 딸렸다는 얘기예요. 대문과 담장이 건축물에 딸려 있다면 건축물이고
딸려있지 않으면 건축물이 아니란 얘기죠. 세 번째,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차고가 나오죠. 지하에 차고가 있어도 건축물이고 고가 사다리 위에 공연장을 만들어도 건축물이다 이겁니다. 셋 중 하나면 건축물이다. 확인하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시죠. 4번을 보면은요, 1, 2, 3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세 개를 묶어주세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초고층이죠. 초고층 건물부터 보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50층과 200m가 동시충족이에요? 선택이에요? 이거나로 되어 있으니까 둘 중 하나 만족하면 초고층입니다. 이제 고층은 뭐다?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숫자를 4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초고층의 60%가 고층이에요. 50층에 60%니까 30층이고 200m에 60%면 120m잖아요. 60% 관계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준초고층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초고층 건물이 몇 층 이상이라고요? 초고층? 50층.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한다. 고층은 몇 층 이상? 30층. 30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한다. 그럼 준초고층은 뭐라고요?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니까 요 사이, 이게 바로 준초고층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높이에 따라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설비가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럼 나라마다 초고층 건물의 기준은 제각기 다르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층은 50층이라고 되어 있죠. 선진국 대립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초고층 건물을 제일 잘 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삼성입니다. 두바이에 높은 건물 있죠? 삼성건설이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은 세계 1위입니다. 또 세계 1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토목 기술도 우리가 왕국이에요. 터널, 교량, 세계 넘버1입니다. 특히 리비아의 수로공사 있잖아요. 감히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사막에서 물을 끌어다가 리비아에 수로를 딱 깔아주잖아요. 이게 딱 우리나라 산 거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성실하다고 해요. 성실하고 밤잠을 안 자면서 사업을 하죠. 특히 토목이나 이 건축 쪽이 발전된 나라는 대개 전후국가, 전쟁을 치른 나라라고 해요.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우리나라. 의학과 토목이 발전한다고 하죠. 싹 토초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목도 발전하고 사람 죽으니까 의학도 발전한다고 하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부속 건축물. 부속 건물의 반대말은 뭘까요? 주된 건물이죠. 그러니까 주된 건물을 기능을 도와주는 게 부속 건물이에요. 예를 들면 그다 공장과 구내식당이라고 적으세요. 공장과 구내식당. 공장을 주된 건물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 있는 구내식당은 부속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된 건물의 기능을 도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볍게 읽어봤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바로 8번 갑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 별표 딱 세요. 이게 작년에 주체가 되었죠. 제가 작년에 이거 나온다고 정확히 예측을 했던 거예요. 우리 건축법은요. 7개 문제가 나오면 그중에 1개는 시사성 문제가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2016년도죠. 저기 경주에 지진 발생했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수학 능력고사가 일주일 연기된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지진의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작년에 화재 많이 있었나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중이용 건물에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어떤 재해가 발생한지를 제가 달력에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는지 강풍이 불었는지 그걸 모두 취합해가지고 7월 달쯤에 예상 문제를 뽑아내는 거죠. 어떤 게 재해가 많은지. 그럼 다중이용 건물의 뜻은 뭐냐면 다중이 뭐예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여기서 화재가 나면 큰일 나니까 화재 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중용어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를 보면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인 다음에 6개. 이 6개가 바닥 면적 합계니까 연면적이잖아요. 5천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 이 6개 건물은 보나마나 사람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가번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같은 거. 5천 제곱 이상인데 극장에서 화재가 나면 큰일 나니까 다중이용 건물로 규제한다. 근데 괄호 속에 뭐는 제외라고요?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왜 그럴까요? 동물원, 식물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 및 집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하다가 화재가 났다. 탈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러니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 4번. 종교시설, 교회 같은 거. 다번 판매시설, 백화점. 이것이 굉장히 넓다면 화재 시 위험하지 않겠느냐. 규제하겠다 이거죠. 또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이니까 터미널 같은 거.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화재 나면 큰일 나죠. 5천 이상이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규제하겠다는 거고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이니까 호텔 같은 거. 6개는 사람이 모일 만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로서 5천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근데 박스 2번은 뭐죠?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16층 이상이면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중이용이에요. 높지 않습니까? 높으니까 화재 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아파트 보면요. 15층에서 많이 끊어주잖아요. 16층, 17층은 거의 없어요. 또 요즘에 좀 높게 지면 20층에서 많이 끊어버립니다. 20층. 21층, 22층은 거의 없어요. 높이라면 3, 40층을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왜 15층에서 끊느냐? 16층 이상이면 바로 이거잖아요. 다중이용 건축물. 여기다 한 층만 더 올렸다가는 소방설비를 대폭 강화해야 되죠. 이거 피하려고 15층에서 끊는다. 그다음 20층 위가 21층이죠. 21층 이상을 일종 시설물이라고 해요. 21층 이상이 되면요. 주기적으로 점검도 받아야 되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거 피하려고 20층에서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6층 이상도 화재 시 위험하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 종류를 외워놔야 되겠죠. 그죠? 다음 중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골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개 시설을 외워야 되죠. 이건 다음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해만 하세요. 사람이 많이 있고 층수가 높고 면적이 넓다면 무슨 건축물이다?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소방설비를 강화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건 이제 하나 중요했고요. 또 하나 넘기자. 이제 14번에 주요 구조부에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주요 구조부 정리합니다. 주요 구조부도 출제가 잘 되는데요. 요건 하중을 지탱하는 겁니다. 하중을 지탱한다. 여기서 하중이라는 건 건축물에 미치는 힘이에요. 건축물에 미치는 힘을 하중이라고 한다. 자, 건물에 과연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건물이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이 건물에 어떤 힘이 작용할까? 일단 재료 자체의 무게가 있겠죠.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고정하중이라고 한다. 재료 자체를 고정하중이라고 한다. 이건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건물 자체 사람이 올려져 있다든지 도서관이라면 많은 책들이 건물을 짓누를 겁니다. 이것을 적재하중이라고 한다. 또 영동지방에 눈이 쌓이면 건물이 힘을 가한다고 하죠. 이걸 적설하중이라고 한다. 또 건물이 고층 건물이면 옆에서 바람이 또 건물을 때리겠죠. 이걸 풍하중이라고 한다. 바람 풍자. 또 지진이 건물에 힘을 가하죠. 이걸 지진하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5가지 힘을 건물에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중이라고 하죠. 이런 하중을 지탱해주는 부조구가 있어야죠. 이걸 지탱 못해주면 건물은 붕괴하죠. 그래서 하중을 지탱하는 부재를 주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주요 구조부는 종류를 물어보겠죠. 종류가 딱 6개인데 외우는 방법은 바, 지, 보, 내, 주, 기 이렇게. 바지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바지 보내주기. 이건 바닥입니다. 당연히 바닥은 힘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예요.
잘 보세요. 2층의 바닥과 3층의 바닥은요. 위에서 누를 때 스스로 지탱해 준단 말입니다. 주요 구조부죠. 근데 최하층 바닥 1층 보세요. 위에서 누를 때 스스로 지탱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거죠. 최하층 바닥은 X. 최하층 바닥은 하중을 지탱하지 않고 하중을 전달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가 아니다. 지붕틀. 자, 지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붕 자체는 힘을 가하지 않습니까? 힘을 가하는데 이걸 떠받쳐주는 건 이 안에 틀이 있잖아요. 지붕틀. 이것이 주요 구조보다. 지붕틀이 주요 구조. 이제 보가 나옵니다. 보는 대들보 생각하면 되죠. 이건 텍스 때문에 보를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려가면 텍스가 없잖아요. 천장을 볼 수 있죠? 뭐가 툭 튀어나와서 쭉 지나가는 부재가 있죠. 이게 바로 보입니다. 대들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내는 내력벽. 자, 요거 좀 정리해야 됩니다. 벽이 있어요, 벽. 벽을 구조학적으로 나누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내자는 인내한다, 참는다 할 때 내자죠. 이건 힘력자입니다. 그리고 내력벽 하게 되면 힘을 인내해주는 벽이죠. 주로 외벽입니다. 우리 강의실에서 왼쪽에 있는 거죠? 저건 외벽이에요. 힘을 지탱하니까 저걸 부시면 주택은 붕괴하고 말죠. 그래서 이것은 내력벽의 주요 구조고. 그러나 비내력벽 할 때 요 B자는 안일 B자입니다. 힘을 인내하지 않는다. 이건 칸막이 벽이죠. 우리 강의실의 오른쪽이 벽이죠. 이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거지 힘을 지탱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무슨 벽이라고요? 내력벽일 때 주요 구조부. 이렇게. 그냥 벽 그러면 안 되겠죠? 벽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력벽일 때 주요 구조부. 요 주는 뭐다? 주계단. 계단 자체도 힘을 떠받도록 설계한다고 하죠. 주계단도 주요 구조부. 이건 기둥입니다. 기둥은 당연히 힘을 떠받죠. 그러나 사익기둥은 X.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익기둥은 이겁니다. 기둥과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과 기둥은 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기둥과 기둥이 너무 멀어서 천장이 막 휘어 이렇게 쉰단 말이죠. 요걸 막기 위해서 가운데 셋기둥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셋기둥이 바로 사익기둥이에요. 그럼 주요 구조부는 하중을 지탱해야 되죠. 그럼 셋기둥은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변형을 막기 때문에 주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를 외우시고 요 2개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외우는 방법 뭐라고요? 가지, 보내, 주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교재 보시고 주요 구조부란 6개 나옵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다만 2가지 밑줄 사익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익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제외합니다. 그 옆에 또 뭐가 나옵니까? 작은 보 이런 게 나오죠? 이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작은 보의 반대가 뭡니까? 큰 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작은 보의 반대는 그냥 보예요. 이걸 시험 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보를 알으려면 건축과 2학년을 졸업해야 돼요. 건축과 2학년에 일반 구조학이 있어요. 이걸 배워야만 알 수 있거든요. 작은 보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 뒤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 텍스를 띄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있어요. 기둥에 연결된 게 보고요. 기둥에 연결이 한 이런 데 막 보가 있어요. 이게 작은 보예요. 기둥에 연결이 안 된 게 작은 보입니다. 그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거죠.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안 됩니다. 2가지 정도 사익기둥이나 최하층 바닥은 아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15번에 거실이 나오는데 이 건축법상의 거실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거실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의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해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방으로 되어 있는 건 다 거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방도 거실인가요? 거주를 하는 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부엌도 거실인가요? 작업을 하는 방이잖아요. 화장실도 거실인가요? 작업하잖아요. 민생고를 해결하잖아요. 그죠? 다 거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방으로 돼 있는 건 다 거실이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02번에 맨 위에 21번 설계 도서 보자. 도서라는 말이 나와요. 도서라는 것은 도면과 서류의 줄임말입니다. 도면 플러스 서류. 이걸 도서라고 해요. 그림으로 그리면 도면, 글로 쓰면 서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도면도 나오고 구조계산서도 나오고 시방서가 나와요. 시방서? 시방하면은 충통 사투리 같아, 그죠? 시방서는 이겁니다. 시공의 방법을 글서자니까 글로 쓴 거예요. 시공의 방법을 글로 쓴 거죠. 제가 저 벽을 시방서 써볼게요. 벽체는 두께를 30cm 한다. 가운데 스티로폴로 단열재를 쓰고 겉에는 석고보드로 마감하라. 이렇게 글로 쓴 거예요. 이걸 시방서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체크하시고 이제 02번으로 갑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자, 1번에 건축주가 나오죠? 건축주는 건축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면 여러분들이 건축주입니다. 두 번째, 설계자가 나옵니다. 설계하는 자겠죠? 그러다 땡땡 하고요. 건축사라고 적으세요. 건축사. 앞으로 건축법 공부할 때 건축사가 나오면 설계를 아주 잘한다 이렇게 보세요. 건축사는 자격증 이름이에요. 건축과를 졸업하고요. 설계 분야에서 일정 경험을 쌓으면 이 시험 볼 수가 있어요. 합격하면 설계사무 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사 하면 설계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감리자가 나오죠. 감리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시공자를 감시 감독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건축주가 감시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건축주가 건축을 모른다면 그 건축주는 감자를 정해서 대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누가 정한다? 땡땡 하고요. 건축주가 지정.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정해서 자기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4번에 시공자 나오죠. 공사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부를 겁니다. 지금까지 용어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요 구조부 아니면 다중이용 건축물 둘 중 하나가 시험 문제다. 이렇게 파가시고요.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괄호를 보내 건축 나오죠.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요. 건축 중요하고요. 한 장을 또 잠깐 넘겨봐요. 괄호에 보내 대손 나오죠. 대손도 별표 하나 딱 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대손이 더 중요합니다. 그 대손은 별표 쳤으면 여기다 반짝이를 표시해 주자. 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낼 때는 건축 아니면 대손 둘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예요. 자, 우선 건축부터 보겠습니다. 건축은 끝에가 축자로 끝나죠. 축조행위를 건축이라고 한다. 축조행위. 5가지가 있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전. 이 5개를 합쳐서 건축이라고 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따라서 이축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축은 X.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이사 간다 할 때 이자죠. 옮겨 짓는 걸 이축이라고 하는데 건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전이라고 한다. 그럼 신축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는 데서 새롭게 지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신축이다. 즉 없다는 것은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하죠. 나대지에서 새롭게 건물을 지면 신축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이 있는 데다가 새롭게 져도 신축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대지나 부속에서 시작된다. 이제 증축. 증축은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려면 기존이 있어야죠. 쪼만했던 유를 조금 있다 있을 유자입니다. 큰 유로 바꾼다. 뭔가 있어야 되는 있을 유자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존 건물. 기존 건축물에서 늘리는 겁니다.
즉 면적이나 층수나 높이를 증가시키는 걸 우리는 증축이라고 하죠. 자, 비교해보면 신축과 증축을 비교하면 출발점이 달라요. 신축은 나, 대지나 부속에서 시작되고 증축은 기존에서 출발한다. 이 두 개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신축부터 볼까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니까 나대지가 되겠죠? 여기에 세로 건물을 축전한 것. 근데 괄호 속에 부속 건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축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부속에서 시작되면 증축이 아니고요. 이건 신축입니다. 나대지나 부속에서 시작된다. 이제 증축 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증축은 기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축과 재축인데요. 개축은 철거됐다고 해요. 철거는 일부러 부시는 거죠. 철거를 했고 다시 졌어요. 다시 졌는데 종전 범위 내, 종전 범위 내로 축전한 겁니다. 철거를 했어요. 일부러 부셨다는 거죠. 다시 졌는데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이하입니다. 재축은 멸실입니다. 멸실이니까 자연적 재로 무너진다는 얘기죠. 일단 개축부터 보겠습니다. 개축이죠.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했다고 말하죠. 철거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전한다고 돼 있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라 밑줄 딱 세요. 종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니다. 여기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했고요. 철거해서 만약에 5층까지 졌습니다. 기존의 5층짜리를 철거해서 5층으로 졌다면 종전 범위 이내라고 볼 수 있나요? 종전 범위 이내죠? 철거하고 종전 이내니까 이건 개축이다. 근데 철거를 하고 종전을 벗어난 거예요. 6층까지 졌습니다. 그건 일단 개축이라 볼 수 없죠. 벗어났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철거를 하는데 만약에 전부 철거했다. 전부를 철거했으면 나대지가 되었잖아요. 벗어났으니까 뭐가 된다? 이건 신축. 근데 일부를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일부를 철거했으면 기존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벗어났으니까 이건 증축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거에도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축은 무조건 철거하고 종전 이내면 개축입니다. 자, 이제 관건은 재축이에요. 이 재축이 작년에 개정됐거든요. 자, 먼저 읽어보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재축 보도록 합니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저로 멸실됐다고 합니다. 멸실의 동그라미. 자연적으로 무너졌다는 얘기죠.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축조해야 돼요. 가번과 나번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가번은 뭐다?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연면적이라는 건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걸 뜻합니다. 나번, 동수나 층수나 높이는 다음에 어느 하나면 돼요. 기역번,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여도 상관이 없고요. 니은번, 동수, 층수 또는 높이 그 어느 하나가 종전을 초과해도 상관없어요. 이하여도 되고 셋 중에 하나가 초과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닥 면적이 1층이 500제곱이에요. 그럼 2층이니까 연면적이 얼마 나오죠? 바닥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이죠? 연면적은 1000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멸실됐단 말이에요. 멸실됐는데 만약에 자연적 재해로 강풍으로 이게 싹 다 초토화 됐어. 싹 다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져가지고 다시 졌는데 이와 똑같이 졌습니다. 똑같이 졌다면 연면적도 같을 거고 종전 규모 이하 되겠죠? 이거 재축이에요. 근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멸실로 인해서 종전 이내일 때만 재축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이쪽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게 또 자연적 재해죠? 지진이 딱 발생해가지고 이쪽이 초토화 됐어. 부서졌습니다. 그럼 이쪽에다 건물 다시 지을 수 없죠. 집안이 붕괴됐으니까. 이쪽에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에 졌는데 종전 이내로 진다면 이렇게밖에 못 져요. 이렇게밖에 못 지잖아요. 이 건축료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자연적 재해로 멸실됐는데 더 못 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 4층으로. 종전 벗어났잖아요. 근데 요 바닥 면적이 250이에요. 그럼 이 연면적 얼마 나와요? 250이 4개니까 1000제곱 나오죠? 종전의 연면적 이하잖아요. 그 범위지만 층수는 높아졌으면 상관없다 이거죠. 다만 연면적은 종전을 고수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니까 이쪽이 못 지니까 다른 쪽에 높게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축이죠. 자, 다시 재축은 일단 멸실이 돼야 되죠. 멸실됐고요. 종전 이래도 되고요. 또 종전이 아니래도 되죠. 뭐는 초과해도 되죠. 동수나 층수 또는 높이가 어느 하나가 초과하면 돼. 단 초과하면 안 될 게 있죠. 종전의 연면적은 종전 이내를 고수해주면 높일 수는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5번째 이전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축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는다, 해체 안 한다 밑줄 치고요.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바꾼다, 같은 대지 밑줄. 해체를 전혀 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꾸는 게 이전이에요. 잠깐 여기 보시죠. 이게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건물을 전혀 해체를 안 합니다. 번쩍 들은 거예요.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이렇게 바꾼다. 이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조립식 건물이라고 적으세요. 조립식 건물은 번쩍 들어서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은 두 가지 용어가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꾼다. 근데 이걸 맨날 다른 대지로 옮긴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대지로 가면 이전이 아닙니다. 이건 뭐가 된다? 신축이라고 봐야죠. 다른 대지에다 옮기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건 신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같은 대지라는 거. 자, 이상 우리는 5개의 건축을 배웠습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그래서 이전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같은 대지 내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이전이죠. 그럼 이제 흔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서 헷갈리느냐 하면 여기서 헷갈립니다. 철거는 개축, 멸실은 재축인데 개냐 재냐 이게 헷갈리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재해입니다. 재해란다면 철거겠어요? 멸실이겠어요? 멸실이죠? 재해할 때 재를, 재축할 때 재로 연결하세요. 재해는 멸실이다, 재축이다. 한문은 다르지만 이렇게 연결하시라. 이게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딱 피면요. 대손이 나올 거예요. 대손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대손까지. 대손이 이게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크게 수선하자 이거예요. 이건 끝에가 축자로 끝나지 않으니까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과 대손은 다른 거예요. 건축은 요 5개를 건축이라고 하고요. 대손은 크게 수선하자 이겁니다. 이걸 분석하면 대손이 되려면 수선 변경도 대손이고 증설 해체도 대손이다. 또 방화적 조치도 대손이다. 방화라는 건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름이 대수선입니까? 대증설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뭐냐고. 대손이죠? 뭘 크게 하라고요? 수선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 어떤 걸 크게 해야 대손이다? 1번이다. 수선을 크게 해야 대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선과 변경이 대손이 되려면 규모가 나와야 돼. 즉
개수는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든지 면적은 30제곱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자를 붙여줍니다. 근데 얘 이름이 만약에 대증설이었다면 이걸 크게 해야 되겠으나 이름이 대손이니까 이걸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설과 해체는 규모에 무관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손이에요. 증설 해체는. 이름이 대증설이 아니니까. 방화적 조치는 화재를 예방하는 거니까 사안 자체가 대단히 중대하죠. 이것도 규모에 무관합니다. 특히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수원 종류가 지금 9개 있지 않습니까? 9개인데 우선 1번부터 보자. 내력벽을 우선 1번 내력벽 주요 구조부 맞습니까? 2번 기둥 주요 구조부예요. 3번 보, 4번 지붕, 틀 다 주요 구조부죠. 주요 구조부를 크게 뜯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1번도 볼게요. 1번은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된 거예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여기서 문장 하나 끝나고요.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병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죠.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자, 형광펜 꺼내시죠. 내력벽 색칠하시고 증설 해체에다가 까만 펜 밑줄. 까만 펜으로 증설 해체 밑줄 치고요. 그 다음 빨간 펜 꺼내세요. 30 이상 수선 변경이 나오죠? 30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고요. 수선 변경을 밑줄 딱 세요. 빨간 펜으로. 자, 이제 문제 드릴게요. 대손인지 아닌지 보면서 답변하세요. 내력벽을 20제곱미터입니다.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증설합니다. 대손이다 아니다? 기지요. 제가 그랬죠? 증설해체는 규모에 무관하다고. 하나 더.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합니다. 대손이다 아니라? 그건 아니죠. 수선은 3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자, 이제 2, 3, 4 세 개를 묶으세요. 요것도 다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자, 2번 보면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문장 하나 끝나고요. 3개 이상 수선 변경한다 또 하나 끝나는 겁니다. 자, 까만 펜으로 증설해체 밑줄. 빨간 펜으로 3개 이상 수선 변경 밑줄. 3번도 마찬가지. 보호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한다. 이것도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증설해체를 까만 펜. 3개 이상 수선 변경을 빨간 펜. 4번 맞아봅니다.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문장 하나 끝나고요. 3개 이상 수선 변경한다 또 하나 끝납니다. 자, 까만 펜으로 증설해체 밑줄. 빨간 펜으로 3개 이상 수선 변경 밑줄. 색깔별로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3개 이상이 결국 어디에 연결된다? 수선, 변경에 연결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책을 보면서 답변하자. 기둥을 1개 해체합니다. 기둥을 1개 해체했다. 대손이다 아니다? 기지요. 증설해체는 규모에 무관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보호를 2개 수선한다. 대손이다 아니다? 아니죠. 수선은 3개 이상이니까 라스트. 지붕틀을 2개 증설합니다. 2개 증설. 대손이죠? 증설해체는 규모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수선 변경일 때 규모가 나온다는 걸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5번과 6번을 묶어서 방화적 조치라고 적자. 이 두 가지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방화적 조치니까 수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화벽, 방화 구역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한다. 전혀 숫자가 안 나오고요. 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한다. 전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화적 조치라고 그렇죠. 자, 7번 가죠. 7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미관지구에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 7번 옆에다 X표 딱 치고 오세요. 우리 국토법률에서 뭐 고도지구다, 방화지구다, 용도지구를 배웠습니다. 그중에 미관지구 들어봤나요? 경관지구는 들어봤어도 미관지구 안 들어봤죠? 미관지구는 작년에 폐지가 되었어요. 국토법률에서 작년에 없어졌는데 아직 건축법에서는 없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개정되겠죠? 아마 이 규정은 삭제될 가능성이 커요. 미관지구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건 일단 X표 쳐놓으시고요.
자, 이제 8번은 건너뛰고 9번 갈게요.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정설해체하거나 변면적 30 이상을 수완 변경한다. 이것도 까만 펜으로 정설해체 밑줄, 빨간 펜으로 30 이상 수완 변경 밑줄. 거기 이제 마감 재료가 나오죠. 마감 재료는 언제 하는 거죠? 공사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콘크리트 건물을 졌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색깔도 희끄무리하고 거칠거칠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석재나 타일을 얇게 썰어 갖다 붙이는 거, 이걸 마감 재료라고 하죠. 그래서 마감 재료가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몇 년 전에 서울의 테헤란로입니다. 고층 빌딩이 많았는데 거기서 석재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 건축물 어디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 외벽. 외벽의 마감 재료는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 마감 재료를 정설해체를 하거나 30 이상을 수완 변경해버리면 탈락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규제하기 위해서 대손을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손은 어렵지는 않아요. 수선 변경일 때 숫자가 나와야 되고 정설해체는 규모 제한이 없다. 요것만 딱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하셨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요. 한 30분만 더 하고 맞추겠습니다.